정혜의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선호 상병께서 훈련 중 심정지로 순직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북 포항의 작은 골목길 정혜떡집에서 윤정혜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68배 그녀는 26해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외아들 선우만큼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선우한테 편지 써야지. 정혜는 찜통에서 올라오는 김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있어도 손글씨로 쓴 편지가 마음을 더 잘 전달한다고 믿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지지를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선우야, 엄마는 오늘도 건강하단다. 너 좋아하는 쑥떡 많이 만들어뒀으니까 저녁하면 실컷 먹어라.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펜을 잠시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이 맑은 20살의 건장한 청년. 어릴 때부터 말수는 적었지만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떡집 벽에는 선우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우리 선우 집에 온다. 편지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우야, 내가 입대하기 전에 심어둔 뒷마당 감나무에 올해 처음 열매가 열렸단다. 아직 작고 파랗지만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빨갛게 익어 있을 거야. 입대 전날 밤 선우가 엄마 이거 심어두면 내가 돌아올 때쯤 열매 맺겠죠? 라며 정성스럽게 심어둔 나무였습니다. 점심시간 떡집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오늘 인절미 좀 포장해 주세요. 우리 선우 언제 전역해요? 아직 몇 달 더 있어야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정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혜는 반죽하던 손을 재빨리 씻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선우입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우리 선우 목소리네. 건강하지? 밥은 잘 먹고 있고? 네, 엄마. 잘 있어요. 그런데 선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먼저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나 복귀하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선우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뭔가 배운 게 있거나 전역 후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때 천천히 들을게. 건강만 하면 되고. 네, 엄마. 정말 사랑해요. 평소보다 유독 진하고 간절하게 들리는 인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절실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혜는 한동안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아들을 더 의젓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떡집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간 정혜는 늘 하던 대로 선우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털고 책상을 닦으며 아들이 돌아올 날을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선우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저녁 후 입을 옷들이 깨끗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그때 되면 선우가 하고 싶다던 말도 들어보고 정혜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쓸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정혜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떡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려오는 전화라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혜 여사님이십니까? 딱딱하고 공식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부대에서 연락드립니다. 귀하의 자제 이선우 상병이 어젯밤 훈련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순직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어제 전화했는데 어제까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아들이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뒷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심어둔 그 나무에 파란 열매들이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 함께 따먹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부고를 받은 지 사흘 후 윤정혜는 국립현충원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날이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서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아들이 저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 누워 있다니 아무리 봐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부대 간부들과 동료 병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분향소 앞에서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저는 선우 상병이 속해 있던 부대의 백중령입니다. 백중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선우 상병은 훈련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순직했습니다. 군에서 철저히 조사 중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심정지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선우가 어디 아픈 데가 있었나요? 평소에 건강했는데. 네,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이 체력이 약해서 말입니다. 백중령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정혜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워낙 엄격하고 복잡한 곳이라 민간인인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젊은 군인 한 명이 정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계급장을 보니 소대장이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저는 선우가 속해 있던 소대의 장기훈 소대장입니다. 장기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혜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 여사님, 선우에게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장기훈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선우 몸에 멍자국들이 있었어요. 심정지로 죽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정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선우는 죽기 며칠 전부터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장기훈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신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지만 그 때문에 장기훈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대장님, 그럼 우리 선우가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순간 백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장 소대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장기훈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선우에 대한 추억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족분께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소문을 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령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정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관이 화장장으로 옮겨질 때 정혜는 장기훈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대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이. 여사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장기훈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우리 선우가 정말로. 선우는 부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선임병들의 폭행, 간부들의 방조, 그런 것들을 몰래 촬영해서 신고하려던 거였어요. 장기훈의 말에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영상이 담긴 메모리가 사라졌어요. 선우가 죽은 후의 말이에요. 장기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영상만 찾을 수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선우가 누군가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집에 뭔가 남겨둔 게 있을지도 모르죠. 정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때문에. 그럼 우리 선우가 누군가에게 당한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장기훈은 정혜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뭔가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부대 간부들에게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화장장에서 선우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정혜는 다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엄마가 끝까지 파헤쳐 볼게.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선우의 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들이 뭔가 단서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옷장 구석구석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뒷마당 감나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목격한 진실이 거기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선우의 일기장을 발견한 다음 날 새벽, 정혜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우가 입대 전에 심었던 감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꼭 찾을게. 정혜는 아들과 약속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파던 중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정혜는 급히 그것을 꺼내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훈 소대장이 말했던 그 증거 영상이 담긴 USB였습니다. 이게 그거구나. 정혜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 작은 USB 때문에 아들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혜는 USB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정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장기훈 소대장이 준 연락처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용기를 내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방부에 가서 직접 USB를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정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군복을 입은 그 여성의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습니다. 저는 군법무관 한수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진의 친절한 말투에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제 아들 이선우 상병일로 왔는데요. 정혜는 수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우의 갑작스러운 죽음, 장례식에서 들은 소대장의 증언, 그리고 방금 전 발견한 USB까지. 수진은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여사님, 사실 저도 이선우 상병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에 정혜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네, 공식 보고서와 실제 상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수진은 정혜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선우 상병은 사건 직전에 부대 내 폭행 사실을 상부에 신고하려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요? 네, 선임병들의 신병 폭행을 몰래 촬영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인가요? 수지는 USB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선우가 집 뒷마당에 숨겨놨더라고요. 혹시 이 USB 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수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함께 확인해 봅시다.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부대 내무반이 나타났고 곧이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선임병 여러 명이 신병을 둘러싸고 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안 해? 이게 뭐야? 엎드려 뻗쳐 하라고.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질이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간부가 나타나 폭행 상황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다 듣겠다라고 말하며 묵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선우가 혼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선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수진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 영상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정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죠? 이런 사건들은 종종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위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으면 수진의 말에 정혜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선우의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수진은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 USB를 복사본 여러 개로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정식 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정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우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수진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상한 접촉이나 압박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4챕터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은폐의 벽. 한수진은 정혜로부터 받은 USB를 군법무실로 가져갔습니다.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영상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선우가 촬영한 증거들은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폭행 영상들, 간부들의 묵인 장면,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야. 수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상관인 김대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령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선우 상병 사건 말인가? 김대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놀랐습니다. 아직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한소령, 이 사건은 이미 상부에서 종결된 사안이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어. 김대령의 단호한 말투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증거? 무슨 증거 말인가? 김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김대령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대령님, 이선우 상병이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부대 내 폭행을 증명하는. 그런 영상은 없다. 김대령이 수진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지만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한소령? 김대령이 큰 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협박에 가까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무실을 나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김대령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정혜도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떡집에 손님들이 오던 중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정혜 여사님이십니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왜 국정원에서 자신을 찾는 걸까요? 네, 이선우 상병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 군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유출이라니 자신은 단지 아들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뿐인데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제 아들 일로. 윤 여사님, 국가기밀 유출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정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최근에 USB나 메모리 같은 걸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이 있나요? 요원의 질문에 정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수진에게 준 USB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혜는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국정원 요원들이 떠난 후 정혜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정혜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수진은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로 군사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수진 소령,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기밀 유출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선우 상병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민간인에게 공개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군사경찰의 말에 수진은 억울했습니다. 수진의 컴퓨터와 개인 물품들이 압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USB 원본도 사라졌습니다. USB는 어디 있습니까? 군사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USB 말씀이신지. 수진은 USB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숨겨뒀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기훈 소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저 전출됩니다. 전출이요? 네, 갑자기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장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연락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이선우 상병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장기훈의 말에 정혜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우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장기훈은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었던 장기훈마저 입을 다물게 되었고 수진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정혜는 선우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정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했습니다. 정혜는 선우의 유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때 선우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일기를 누군가 읽고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선우가 마지막에 써놓은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정혜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한수진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정혜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수진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여사님,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혜는 수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상부에서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기밀 유출 혐의로.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선우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USB도 있고 그 USB도 압수당했어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절망했습니다. 다행히 복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정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증거가 있는데도 막는 거예요?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정혜의 간절한 질문에 수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수진과 헤어진 후 정혜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기훈 소대장이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시간 되시나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기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정혜는 장기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기훈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얼굴이 왜 이래요? 여사님, 장기훈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상관들에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장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이요? 네, 이선우 상병일에 대해 더 이상 입을 열지 말라고. 그리고 여사님과도 연락하지 말라고. 장기훈의 말에 정혜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런 협박을 했나요? 백중령이요. 그리고 다른 고위 간부들도 있었어요. 장기훈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다른 부대로 자천시키겠다고 했어요. 정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소대장님도 이제. 죄송해요, 여사님. 저도 가족이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훈의 말에 정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장기훈이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정말 용감한 친구였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장기훈과 헤어진 후 정혜는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떡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순덕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혜야, 오늘 아침에 경찰들이 와서 너희 집을 뒤졌어. 무슨 일이야?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이요? 정혜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정혜 여사님이시죠? 국정원입니다. 또 오셨네요. 정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세요? 국가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요? 정혜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군 간부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분노했습니다. 허위 사실이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윤 여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혜가 맞섰습니다. 여사님의 떡집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혼자 사시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인 자신에게는
너무 큰 압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이선우 상병일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이선우 상병은 이미 명예로운 순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나요? 요원의 말에 정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떠난 후 정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선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도울 수 없게 되었고 장기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선우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우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혜는 선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반드시 이길 거야. 비록 혼자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혜는 선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수진은 연락이 끊겼고 장기호는 전출됐고 국정원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선우의 유품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정혜는 선우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혜가 놓친 선우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우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미안해요, 엄마.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우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부대에서 무서운 일들을 목격했어요.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때리고 간부들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몰래 촬영했어요. 하지만 들킬까봐 무서워서 집에 숨겨뒀어요. 정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 뒷마당 감나무 밑 돌밑을 한번 파봐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감나무 밑? 정혜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USB를 찾았던 곳과는 다른 위치였습니다. 선우가 두 군데에 나누어 숨겨둔 것일까요? 정혜는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돌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옮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이 돌을 옮겨놨구나. 정혜는 무거운 돌을 힘겹게 옮겼습니다. 돌 밑 흙을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작은 방수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정혜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선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정혜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했습니다.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부대 내무반이 나타났습니다. 밤늦은 시간 선임병 여러 명이 신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안 했잖아. 선임병이 소리치며 신병의 뺨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병이 사과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부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다 듣겠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묵인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신병들은 무서워서 신고도 못해요. 선우가 직접 촬영하며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선우가 혼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사라지면 그건 제가 당한 거예요. 저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임병들이 제가 촬영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협박을 받았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선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선우의 의연한 목소리에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선우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혜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우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선우야, 이제 엄마가 확실히 알겠어. 너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한수진도 도울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때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라도 해보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정혜는 USB를 여러 개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반드시 해낼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어. 정혜는 선우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정혜에게 확실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우의 영상들을 보고 또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새벽 5시 정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권단체와 언론사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정혜 씨, 한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연락이 늦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져서. 정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설명이 길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수진이 정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위험에 처해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휴대폰도 도청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였구나. 정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군법무실에 공식 제보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사 기자도 섭외했고요.
정혜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USB 말고 다른 증거는 없나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우의 편지와 새로 발견한 USB를 보여줬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진이 흥분했습니다. 선우가 직접 쓴 편지와 자신이 촬영한 영상까지.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수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군법무실에 공식 제보하는 동시에 정혜 씨는 언론사와 국회에 직접 제보해 주세요. 국회요? 네, 국정감사 시즌이거든요.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김민정 의원은 군 인권 문제 전문가예요. 정혜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될까요? 될 거예요. 이번엔 확실해요. 수진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수진은 군법무실에 공식 제보서와 함께 USB를 제출했습니다. 정혜는 세 곳의 언론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동시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뉴스데스크 김 기자입니다. 기자님, 제 아들이 군대에서 자살로 위장된 타살을 당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 기자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선우의 영상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이네요. 바로 보도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김민정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은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직접 불러서 따져 묻겠습니다. 이틀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속보입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선우 일병 사건이 자살 위장 내부 고발자 살해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야,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어.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망한 이선우 일병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부대 내 조직적 폭행과 은폐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선우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방송됐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혜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심지어 해외 언론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선우 일병 사건 관련 백중령이 직위해제됐으며 폭행에 직접 가담한 선임병 3명과 은폐에 가담한 간부 2명이 구속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우야, 해냈어. 엄마가 해냈어.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장기훈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정혜는 놀랐습니다. 기훈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선우가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도, 협박받고 있다는 것도. 기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혜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서웠어요. 제 신분이 날아갈까봐, 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가 마지막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기훈의 고백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도망치려고만 했는데. 기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대장님도 힘들었겠지만
정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저는 군법무실에 증인으로 나가서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사회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정혜를 용기 있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혜는 선우의 방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이제 엄마가 너를 웃으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어.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정혜는 아침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감이 정말 많이 열렸네. 정혜가 감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도 선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선우의 군복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선우 일병 1999-2024-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아들.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우 떡집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선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새로 오는 손님들은 간판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사장님, 저 문구가 무슨 뜻이에요? 젊은 대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지키려던 정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아, 그 유명한 사건. 대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선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한수진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앞둔 수진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제가 저녁 후에 할 일이 정해졌어요. 수진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제안이 왔어요. 전역 예정 군인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름을 선우 프로젝트로 하고 싶어요. 선우가 꿈꿨던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거죠.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우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선우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선우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수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미 5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전국 확대 예정이고요. 선우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정혜가 선우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혜는 평소와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아파서 제대로 보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정혜는 국립현충원 대신 뒷마당 감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USB를 찾았던 그 자리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선우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떡, 과일, 그리고 선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까지. 선우야, 25번째 생일 축하해. 정혜가 촛불을 켰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선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무너질 뻔했어. 정혜가 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긴 용기 덕분에 엄마도 용감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진실도 밝혔고 감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적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정혜, 엄마가 지켰단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용기 있게 살아갈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선우 생일인데. 수진아. 정혜가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선우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우야, 내 덕분에 내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어.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선우를 기렸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우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정혜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전국 군인권 연대였습니다. 이선우 어머님께 저희는 선우 일병의 희생을 기리며 매년 선우의 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선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선우의 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우의 물건들을 보는 것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이제 정말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혜가 선우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더 이상 너처럼 억울하게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말이야.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새 잎이 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떡집 문을 열 때 정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선우는 떠났지만 선우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선우 떡집 오픈합니다. 정혜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간판 아래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